냄새나는 노인, 진물 흐르는 피부, 사람들 몰래 피하는 가족들. 이것이 당신의 미래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90세까지 살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썩어가는 살갗과 염증투성이 몸뚱이로 고통받는 노년, 그건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놓치고 있는 단 5곳, 그곳이 바로 병의 뿌리이며 무병장수의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이 5곳을 씻지 않으면 늦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8세 김종만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자주 다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팔팔한 종만이 형님으로 통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요통이라 여겼지만 병원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피부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2차 감염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피부염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열까지 나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다름 아닌 평소 잘 씻지 않았던 등 부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샤워를 하긴 했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등은 대충 물만 묻히는 정도였습니다. 떼수건은 귀찮다고 쓰지 않았고 비누칠도 손이 닿는 부분만 했습니다. 그 결과 땀과 각질, 노폐물이 쌓이며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작은 염증도 순식간에 퍼지고 등은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종만 어르신은 결국 등 피부 궤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야 종만 어르신은 평생을 씻으면서 등은 대충 넘겼는데 거기가 내 병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등은 노인에게 있어 침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손이 닿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시야에서 벗어나 상태 확인이 어려워 병을 키우기 쉽습니다. 특히 등은 하루 종일 땀이 많이 차는 부위이며 속옷이나 옷에 의해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더더욱 청결에 신경 써야 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등은 쉽게 잊혀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샤워기를 몸에 댄다고 해서 깨끗이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브러쉬나 긴 때타월을 사용해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뒤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염증, 감염, 심지어 독소 침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깨끗하게 씻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등입니다. 등 하나만 제대로 씻어도 노년의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등 뒤에 무서운 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2세 박영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늘 나는 냄새 안 나게 깔끔하게 살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도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도 자주 감으며 외출 전엔 늘 단정히 차려입는 깔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자꾸만 마스크를 쓰고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옆에 앉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입 냄새와 구강 내 세균 감염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를 하루 2번씩 꼬박꼬박 닦았고 입 냄새 따위는 전혀 신경 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간 사이사이와 혀, 그리고 입 안 구석구석은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 내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박 할머니의 입에서는 일반인의 50배에 달하는 악취균이 발견되었고 잇몸 안쪽엔 이미 염증이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할머니는 음식을 씹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몇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틀니를 끼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제대로 씹지 못해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입안을 제대로 못 씻었다는 이유로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어그러진 셈입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두 번째 부위는 바로 입안, 특히 혀와 잇몸, 치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넘기고 있습니다. 양치질을 한다고 해도 혀 닦기를 하지 않으면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황화화 합물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혀 표면은 눈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이 진을 치고 있는 본거지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얇은 막처럼 쌓이는데 이게 부패하며 독성 가스를 내뿜는 공장이 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사이는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이용해 구석구석 청소해야 합니다. 잇몸 아래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곧 세균 덩어리로 변해 염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심장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성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으며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입맛을 잃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져 병에 쉽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입속 관리 부족이라면 매일의 양치 습관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입안은 하루 3번 이상, 특히 자기 전에는 반드시 혀와 잇몸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은 틀니를 깨끗이 세척한 후 입안도 별도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에 낀 세균은 본래 치아보다 더 빠르게 번식하고 냄새도 훨씬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한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입안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입안이 더러우면 곧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냄새로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염증으로 건강을 잃고 결국 맛없는 노년을 보내게 되는 것, 단 하나의 양치 부족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혀, 잇몸, 치아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100세 인생의 열쇠입니다. 79세 정남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늘 깔끔하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옷차림도 늘 정갈하게 유지하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냄새나는 노인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주변의 청결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르신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수 형한테서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 뒤에서 뭔가 쉰내 같은 게 올라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심해졌고 결국 가족들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정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겨드랑이에 땀샘이 막히고 세균이 번식해 악취가 심각하게 퍼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는 샤워를 하더라도 겨드랑이는 대충 손으로 쓱 문지르는 정도였고 땀이 나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에 젖은 셔츠를 그대로 몇 시간씩 입고 다니며 세균의 온상지처럼 만든 것이었습니다. 겨드랑이는 체온이 높고 습기가 잘 차는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세균이 번식하면 냄새는 폭탄처럼 터지고 땀샘은 염증으로 막혀 고름이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정 어르신은 결국 악성 땀샘 염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몇 차례 드레싱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심한 경우 절개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냄새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분비된 땀이 피부 표면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악취의 중심지가 됩니다. 젊었을 땐 땀을 흘려도 냄새가 덜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암내의 농도는 더 강해지고 냄새는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문제는 이 냄새가 당사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노인의 체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만 대충 문지르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반드시 부드러운 스펀지나 전용 바디브러쉬를 사용해 충분히 비누 거품을 내고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에는 땀이 모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피부염, 모낭염, 심지어 곱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소재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겨드랑이를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이나 식사 자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선 소량의 데오도란트나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제품 사용 전에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냄새 문제를 넘어 노년의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부위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도 불쾌한 냄새 한 번이면 무너지고 아무리 따뜻한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정남수 어르신처럼 스스로는 청결하다고 생각해도 겨드랑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땀이 모이고 냄새가 시작되는 이 작은 공간을 매일 정성껏 관리하는 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채취로 멀어지는 사람들보다 향기로 다가오는 어른이 되기 위한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81세 이정의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근무했던 덕분에 위생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손 씻는 것, 양치질, 청결한 옷차림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줄 알고 보습제를 바르고 비누를 바꿔가며 씻어봤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중엔 가려움이 통증으로 번지고 걷는 것조차 불편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항문 주위가 감염되어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혜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깨끗하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병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항문 주위는 대충 씻는 정도였고 대변 후에도 물티슈나 비데를 사용하지 않고 휴지만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고령자의 피부는 얇고 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변에 조금만 이물질이 남아도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진균 감염, 궤양, 피부 찢어짐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혜 할머니는 결국 피부과와 항문외과를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수치심이 가장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곳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모이는 곳 중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소홀하게 관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년에는 근육이 약해져 대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거나 배변 후 잔여물이 남아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항문 주변에 끈적한 분비물, 악취, 염증, 가려움증, 심한 경우엔 피부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 위생 관리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위생이 부족하면 단순한 가려움에서 시작해 치루, 치액, 항문 농양 등 중증 항문 질환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가 붓고 진물이 나며 앉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샤워 시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자극을 주는 떼수건이나 거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변 후에는 가능하면 비데나 물티슈를 이용해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 주위가 습하거나 축축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의 온상이 되어 끔찍한 냄새와 피부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를 착용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 2번 이상 속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엔 항문 주위에 땀이 차지 않도록 수건이나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땐 부끄러워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한 대처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냄새, 고통, 수치심, 그리고 심각한 병까지 겪게 됩니다. 하루 1분 작은 습관으로 항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깨끗한 뒤처리는 건강한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84세 김태섭 어르신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발냄새 하나 없는 남자라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발냄새 안 나서 좋아라고 말할 때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뿌듯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을 때마다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발가락 사이에 진물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무좀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김 어르신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 진균 감염이 심각하게 진행됐고 피부가 괴사 직전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감염이 발톱 안쪽으로까지 퍼져 발톱 무좀이 진행되고 있었고 곧 발톱을 일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염은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고 더러운 환경에 노출된 결과였고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샤워를 해도 발을 대충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는 거의 손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누칠도 하지 않은 채 물만 대충 끼얹고 말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발은 서서히 세균의 온상이 되었고 악취, 피부 손상, 통증, 진균 감염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결국 통증으로 인해 장시간 걷지 못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녔을 경로당, 모임 자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신발 속에서 땀과 습기, 압박에 시달리는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 사이와 발톱 밑은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쉽게 번식하는 위험지대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곧 심각한 염증과 감염으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발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굽히기 어렵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샤워하면서 발은 대충 물로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냄새와 병의 씨앗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반드시 앉아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문질러야 합니다. 특히 발톱 주변과 발뒤꿈치, 발가락 사이에 피부 주름 쌓이는 세균이 숨어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균이 활발하게 번식하여 무좀, 악취, 발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발에 상처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소독 후 적절한 연고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양말을 신으며 하루 한 번 이상 양말을 갈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도 자주 말리고 관리하여 발을 세균으로부터 지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만성 무좀은 당뇨병 환자에게 괴사와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 청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깨끗한 발은 냄새 없는 자신감을 만들고 통증 없는 자유로운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위해 매일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하지만 매일 걷고 서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인 발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루 한 번 발에 손을 대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는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이 5곳을 매일 씻는 일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을 막고 냄새를 없애고 가족의 사랑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청결을 소홀히 하면 피부는 썩고 세균은 침투하며 당신은 병든 노인으로 외면당하게 됩니다. 무병장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5곳을 정성껏 씻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난은 참을 수 있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옷이 해져도 지붕이 셀지언정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부터는 가난보다 더 지독하고 더 치욕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하루하루가 살아있다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세상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5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첫 번째는 좋은 음식 앞에서도 입맛이 없을 때입니다. 한때는 고기 한 점에 웃음이 터지고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입에 착착 감기는 반찬 하나로도 하루가 즐거웠고 손주들과 둘러앉은 밥상은 작은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차려도 화려한 반찬이 줄지어도 한입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닙니다. 생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혀끝은 무감각해지고 향긋하던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입니다. 그 옛날 자식 키울 땐 찬밥에 물 말아도 꿀맛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힘이 솟았고 김치 한 조각도 아까워 자식 밥상에 올려주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마음이 지쳤고 삶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혼자 식사할 때 공허한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밥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식사는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종잇장 같은 허무함만 남깁니다. 가장 참혹한 건 자식이 사온 고급 도시락, 비싼 소고기, 보기 좋은 반찬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아주 비싼 거예요 라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나를 위한다는 그 음식 앞에서 미안함과 눈치가 입맛을 앗아갑니다. 먹지 못한 밥상은 자식의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은 부모의 죄책감이 됩니다. 음식 앞에서 고개를 돌리는 일은 점점 버릇이 됩니다. 처음엔 아파서 나중엔 귀찮아서 결국엔 그냥 사는 게 지겨워서입니다.
그 순간 음식은 더 이상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하셨고 손맛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는 지금도 작은 냄비에 반찬 몇 가지는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냉장고 문이 닫힌 채로 며칠씩 지나가고 가스레인지에 불 켠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찜닭을 포장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 집 줄 서서 사는 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한 입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며느리에게 그냥 입맛이 없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 무슨 맛이니? 내가 만든 밥도 아닌데 먹는 재미가 없구나. 며느리는 괜히 음식을 남겼다며 속상해했고 아들은 전화를 걸어 엄마, 왜 그래? 기운 차려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자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입맛을 잃었을까?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혼밥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참석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이 무심코 이 나이에도 이런 거 먹으니 좋네, 입맛이 돈다 그려라고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같이 먹으니 맛있네? 내 입맛이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었던 거였네. 그리고는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삶의 맛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두 번째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가난보다 두려운 현실은 사랑했던 자식의 눈빛에서 부담과 피로를 읽어내는 순간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자식 집에 얹혀 살게 된 어느 날부터 눈치라는 독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 당차게 말하던 자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을 조용히 닫고 밥상 위에 놓인 반찬 수가 줄어들며 대화가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책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부모는 주는 존재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해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는 손이 아닌 받는 손이 되어버리고 그 손이 자식의 어깨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짐이 됩니다.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사소한 찰나입니다. 화장실 불을 오래 켜놓았다며 껄끄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손주가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라고 말하며 머쓱해하는 모습에서 손주 장난감보다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을 때의 찬바람 속에서 알게 됩니다. 경제적 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생활의 불편함으로 여겨질 때 부모는 말없이 자리를 줄입니다. 주방 사용 시간까지 눈치 보게 되는 삶은 감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위안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은 늙은 부모를 자존감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 나로 인해 자식 가정이 불편해진다는 사실은 매일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일부는 스스로 요양원을 찾아가고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삶에서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겠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내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무슨 의미였나라는 깊은 허무감이 파고듭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있고 함께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 큰 기대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민한 눈빛을 보냈고 손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고향 친구분 계시면 거기서 지내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 말이 오해되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접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집 근처 공원으로 매일 나가 바람을 쐬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근처 쉼터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세 번째는 기댈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마음이 갈 곳을 잃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본능은 본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누구를 만나지? 가 아닌 오늘도 누구와 말 안 하고 지나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내 인생은 말 한마디 없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는 법을 잊습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바쁠 자식, 얘기 꺼내면 불편해하는 지인, 건강 문제를 말하면 한숨 쉬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게 됩니다.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살, 병원에 실려가도 보호자랑 칸에 아무도 없다는 현실,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에 거울을 보고 웃는 척을 합니다. 속은 썩고 마음은 텅 비었는데 겉은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삶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TV 소리만 덩그러니 방 안을 채우고 정적 속에서 마음은 더욱 깨어집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기대고 싶지도 않다는 무감각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지 귀찮게 느껴질까봐. 그냥 참자는 생각이 굳어지면 결국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서글픈 진실 앞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자식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미 각자의 삶에 바쁘고 친구는 병원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전화번호부를 아무리 뒤적여도 걸 수 있는 번호 하나 없는 그 찰나 고독은 내 안에서 폭탄처럼 터집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단출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혼자 하는 식사, 혼자 하는 외출, 혼자 자는 밤이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고 전화기 속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 몇 시간을 버텼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 전화기를 잡았지만 막상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혼자 실려가 보호자 연락처랑 칸에 해당 없음을 적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며 같이 갈 사람 란에 적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종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말 걸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눈인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한 어르신이 귤 한 개를 내밀며 어이, 오늘도 나오셨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눈을 질끈 감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해 주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하루에 2번씩 공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댈 사람이 없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깨가 돼주고 있습니다. 기대지 못하는 고통은 알아도 기대게 해주는 기쁨은 늦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4번째는 치매로 나를 잃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잊고 내가 살아온 기억을 하나씩 잃어간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입으로 웃고 내 발로 걸었던 시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 현실은 가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절망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병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조금씩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식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일이 현실이 되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고 밥을 2번 지으며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본인은 압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포는 일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삶은 무섭습니다. 스스로 한 행동을 잊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존감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식의 얼굴마저 기억나지 않을 때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남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씻지도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눈만은 멀쩡히 뜨고 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수저를 쥐지 못하며 이불에 실내를 해놓고도 그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치가 떨립니다. 언젠가는 기억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 수십 년의 추억,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잊혀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병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자식의 눈빛 속에서 짐스러움과 피로를 느낍니다. 병을 고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천히 끊어지고 가족이 아닌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여장부처럼 살았습니다. 큰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방에 불을 켜놓고 나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물을 안 빼고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고 심지어 손주 이름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쪽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냄비를 태우고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동네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라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날은 큰딸이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세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 가족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곳이 낯선 공간이라는 인식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보호사에게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 마당에서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제는 내가 누구였더라? 누군가가 대답해 주지 않으면 그 물음은 끝없는 미로 속에 남습니다. 치매는 몸이 아닌 나를 파괴하는 병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생존보다 더 괴로운 유실의 삶.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난보다 두려운 것 중 5번째는 힘없는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서서히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냈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 하나 쉬지 못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에 물 한 컵 드는 것도 버겁고 버스 손잡이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은 나를 늙었다고 무시하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으면 설명조차 제대로 안 해주고 복지센터나 관공서에 가면 따님은 안 오셨어요? 라는 말부터 합니다. 내가 내 일 처리하러 왔다고 하면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무력하다는 이유로 의견은 묻지 않고 대화의 주체가 아닌 짐으로 여깁니다. 가장 서러운 건 진심이 가벼워질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이 드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그 나이면 이해하셔야죠라는 말로 내 생각과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예전엔 나 없으면 안 되던 자식들도 이제는 내 말보다 스마트폰 속 정보가 더 정확하다며 날 흘려듣습니다. 억울함은 쌓이고 쌓여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마저 터뜨릴 힘이 없습니다.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입은 벌어지지 않고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결국 그 억울함을 삼키고 살아야 합니다. 가게에서 돈을 덜 거슬러줘도 따지기 힘듭니다. 병원에서 약이 잘못 나와도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밀쳐졌는데도 괜찮아요라는 말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저 약하고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참담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기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자존심을 부숩니다. 힘없는 나는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읽혀야 하며 행동 하나에 괜한 민폐로 찍힐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다고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작지만 분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혼자 시장을 다녀오는 것도 힘겨워 늘 자책하곤 했습니다. 버스에서 툭툭 밀쳐도 아무 말 못하고 식당에서 주문이 늦게 나와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권익지킴이 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심코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 억울한 일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르신은 처음으로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듣고만 있었겠지만 이날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 하나 달아주세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것 하나로 안심하고 탑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손잡이가 달렸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눈물을 삼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지금 이 어르신은 동네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어르신 의견 모으는 모임을 만들고 분기마다 동사무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은 벤치 하나, 횡단보도 앞 의자 하나가 그들의 노력으로 생겨났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도 등을 돌립니다. 억울할수록 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게 곧 내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하얘져도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과 독 같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나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곧 자책이 되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잠을 설칩니다. 미움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 고통은 예상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그 감정에 휘둘리며 내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도 원숙해지고 모든 게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고 괜히 시비를 걸고 아무 이유 없이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을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왔어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내 탓일까요? 아닙니다. 질투일 수 있고 오해일 수 있으며 혹은 그저 자신이 불행해서 나에게 투사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잘해보려 하고 괜히 눈치까지 보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그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해서 들을 것이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십시오. 모른 척 하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자신답게 사십시오.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행동과 삶이 진짜입니다. 잘 보이려 하다 보면 결국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친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웃으며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진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는 순간 내 평안은 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2세의 김순자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늘 웃으며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생신이 있는 날이면 과일이며 떡을 사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던 어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김 어르신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오지랖이야. 있는 척 너무 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속이 뒤집히는 걸 참으며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일부러 어씨에게 말도 걸고 간식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차가운 무시와 뒷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이 가만히 어씨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기분 맞추며 살아야 하나요? 당신이 날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세요. 난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날 이후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 괜히 참지 마요. 라는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어씨는 그 후로 말수가 줄었고 더 이상 험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참 후련했어요. 괜히 눈치 보며 애썼던 내가 참 한심했죠. 노년은 더 이상 맞춰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피곤한 순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이 뒤틀리고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어느 날은 괜히 거울을 보며 내가 그렇게 문제였나? 라는 자책에 빠지고 또 어느 날은 분노에 치밀어 혼잣말로 대받아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사실 그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독이 되어 가슴속을 후벼 팝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어도 그 한마디에 지난 삶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쟤는 원래 저래. 이런 말들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귀에 딱지가 앉은 듯 계속 맴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속엔 상대의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병든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끌어내리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듭니다. 그런 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까지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상대의 인격을 드러낼 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여유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아니라 어떤 말을 마음에 담느냐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마음 밖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들었어도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말로 맞서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을 꺼내지 마십시오. 상대는 내가 상처받기를 바라며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장난감이 되지 마십시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 문제일 뿐 내 삶과는 무관한 잡음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진흙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차라리 모른 척 웃으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로 68세의 이정환 씨는 퇴직 후 동네 산악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모임 중에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환 씨는 늘 혼자 다니시더라. 성격이 그럴만하긴 해. 혹은 예전에 직장 다닐 땐 좀 위에 있던 분이었대요. 요즘은 뭐 다 똑같죠. 이런 식의 말들이 매번 모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땐 괜히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그만둘까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저 말들에 웃고 넘기고 모르는 사람은 저 말들 듣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그 사람이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이 씨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에 오늘 산행길이나 정확히 좀 기억하세요.
지난번엔 길 잃으셔서 다들 고생했잖아요. 모두가 웃었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떠들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휘둘리는 건 결국 내 선택이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순간 내 인생은 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젠 되찾으십시오. 내 감정, 내 평안, 그리고 내 존엄을.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노년에 이르면 사람 마음은 더 여려집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지 않고 괜히 미움받고 싶지 않고 모든 관계가 평화롭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잘해주고 더 낮춰줍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며 뒷담화를 일삼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할까?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의 독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애초에 불필요한 목표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선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이는 나의 솔직함을 좋아하지만 또 다른 이는 그것을 거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내 침묵을 배려로 보지만 또 어떤 이는 무시라고 느낍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느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렌즈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까? 왜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려 합니까? 그건 결국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나로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아닌 오해이며 이해가 아닌 착각일 뿐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위험합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고 끝없는 자기 검열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잘 보이려다 상처만 남고 웃으려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의 사랑은 축복이 아닌 착취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받으려는 그 집착은 내 인생을 통째로 헌납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나를 아끼고 좋아해주는 이들에게 더 진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72세의 오명자 씨는 교회 성가대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비집사라는 사람은 명자 씨를 싫어했습니다. 틈만 나면 비꼬는 말투로 어우, 또 센 척 하시네. 처음엔 명자 씨도 충격이 컸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고민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뒷정리를 하던 중 새로 온 집사 한 명이 명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권사님,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 본인이 성가대장 하려다가 못 됐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줄 알고 괴로워했는데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있던 질투였구나. 그 후 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비집사가 뾰족한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명자 씨의 침착함에 감탄했고 점점 비집사는 고립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썼던 시간이 참 바보 같았어요. 이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살기로 했어요.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랑받는 수가 아니라 사랑의 질입니다. 100명이 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아껴준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품격이고 인생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꽂히는 순간 인생의 에너지가 송두리째 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도 머릿속은 그 사람의 말로 시끄럽고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심지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단 한 사람에게 내 하루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감정 낭비이자 자존감 파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웃을 일에도 웃지 못하고 편한 사람 앞에서도 경계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 전체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모르고 여전히 내 뒷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왜 그런 사람에게 낭비합니까? 노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생을 스트레스에 소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기쁨에 투자할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신경 쓸수록 그 사람은 더 힘을 얻습니다. 마치 내가 고통받는 걸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끼듯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끊으십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내 뒷담화를 들었는지 전부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그 평범한 순간이 그 사람의 말보다 수천 배 가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힙니까? 웃기고 억울하고 속 터지지만 무시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상대는 내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화내길 바라고 상처받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감정도 쓰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무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68세의 장영숙 씨는 마을 반상회에서 수년째 총무 역할을 맡아오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를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씨였습니다. 모임만 열리면 영숙 씨의 보고서를 트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총무가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혼자 다 하려는 거 좀 보기 싫어.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처음엔 영숙 씨도 분노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보기도 하고 일부러 그 사람에게 다가가 잘해보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핏곰과 험담, 눈치 주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1초도 아까운 감정을 쓰지 말자. 그날 이후 시씨가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던지듯 받아도 무표정, 비꼬는 말을 해도 그냥 미소. 아무 감정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시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저렇게 나를 세워? 영숙 씨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결국 몇 달 뒤 시씨는 스스로 자리를 옮겼고 영숙 씨는 여전히 총무로 박수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진작 저럴 걸 그랬어요. 괜히 애썼지. 그 시간에 바느질 하나 더 했으면 조끼 한 벌은 떴겠네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쓰는 에너지는 내 삶의 아름다운 조각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 귀한 에너지 단 1초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값집니다.
5번째,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풍성할수록 좋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인사받고 모임마다 초대되는 삶이 이상적인 삶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애씁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나를 깎아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상처투성이입니다. 칭찬보다 뒷담화가 많고 진심보단 가식이 넘치며 나를 향한 관심은 표면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사람은 많아도 마음 둘 곳은 없고 인사는 넘쳐도 진짜 걱정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꾸 외롭다고 느낍니다. 수십 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수백 명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딱 한 사람이 나의 고단한 하루를 이해해주고 내가 조용히 눈물 흘릴 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소외감은 더 커집니다. 예전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 중에도 휴대폰을 보고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는 세상의 차가움을 이기는 따뜻한 담요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고집마저도 미소로 받아주며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줍니다. 어떤 꾸밈도 어떤 과장도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 그 사람 하나만으로 외로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밖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70세의 조영자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까지 일했고 남편과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인생은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때 카페 주인인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항상 혼자 오시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도 멋지세요. 그 짧은 말에 형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두 번씩 그 카페에 가게 되었고 카페 주인은 자연스럽게 형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처럼 챙겨주고 가족처럼 위로해주며 언제부터인가 형자 씨는 내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형자 씨, 그 카페 하나가 형자 씨 인생을 바꿨네요. 형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맞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지켜주는 벽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인생의 배경일 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이에게 감정과 시간을 퍼주며 내 삶을 스스로 갉아먹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의 시선에 질질 끌려다니기엔 나의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요?
그 여자 노린 거잖아요. 엄마가 저런 사람한테 속을 줄이야 믿기지 않아. 결국 우리 돈, 우리 집 다 뺏기게 생겼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의심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자녀들과의 전면전, 재산 분쟁, 장래와 간병 문제까지 따뜻한 인연을 꿈꾸다 차가운 전쟁터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한 사랑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다 또 다른 감옥을 만든 셈입니다. 늦은 선택이 늦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재혼은 결코 가볍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5가지 이유와 현명하게 재혼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혈연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연 없는 가족 간의 갈등은 노년의 재혼에서 가장 잔혹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 인생이니까요, 아버지도 외로우시잖아요 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은 싸늘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들끼리 가족이 되는 일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새엄마, 새아버지, 그쪽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평생 본 적도 없는 타인의 입에서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죠.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 가족이 책임지예요 라는 말이 나오면 듣는 자식 입장은 서늘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재산 문제입니다. 말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분배 싸움입니다. 서로 자기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다고 주장하고 장례를 치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투며 결국 남겨진 건 원망과 파탄뿐입니다. 심지어 그쪽 자식이 왜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당신 어머니가 사냐는 막말까지 오갑니다. 법보다 감정이 앞서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적대감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갈등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사람과 한 집에 살며 내 배우자가 그 사람을 챙기는 모습을 보는 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비나 간병 문제, 상속, 장래 문제에 이르면 관계는 곧장 파열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혼 상대방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꼴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쌓지 않았고 함께 상처를 나눈 기억도 없으며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그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껍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환한 얼굴로 잘 지내보자고 하지만 결국은 왜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냐는 분노로 돌아섭니다.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밥 한 끼도 감정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재혼한 본인은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점점 외로워지고 결국 자신이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만 준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따뜻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74세 정모 어르신은 70세에 재혼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68세 여성으로 자녀 둘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우린 그쪽 가족이랑 엮이기 싫다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부터 투명하게 정리해 공개했고 서로의 자녀와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과 제사 문제에 철저히 분리 원칙을 세웠고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결혼 3년째 되던 해 두 집안이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 후로는 명절 때도 웃으며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말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준 덕분에 그 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사망 후 장례, 묘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망 후 장례와 묘지 문제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갈등입니다. 살아있을 땐 웃으며 함께 늙자고 약속하지만 죽고 난 뒤엔 이 사람 우리 가족 아니에요 라는 말이 찬물처럼 쏟아집니다. 재혼 후 사망하면 장례를 어디서 치를 것인지, 누구 주관으로 할 것인지, 심지어 영정을 누가 들고 입관을 할 것인지까지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은 고인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기억하지만 재혼 상대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로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차이는 장례식장에서 폭발합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왜 당신이 상주 노릇을 하냐고. 반면 배우자는 말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왜 내가 한자리에 끼지도 못하냐고. 결국 장례식장은 조문객이 오는 곳이 아니라 감정의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쪽은 피를 주장하고 한쪽은 정을 주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묘지 문제입니다.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소망은 그 자리에 엄마가 계신다는 자식의 한마디로 처참히 깨집니다. 아버지 옆에는 친어머니가 계셔야지 당신은 안 돼요. 그쪽 어머니 묘 옆에 우리 아버지를 묻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며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배우자가 남긴 유언조차 무시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라지만 정서적으로는 철저히 타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뭔데 아버지 묘지를 결정하냐는 말은 듣는 순간 심장을 찌릅니다. 그 결과 고인은 사랑하는 이 곁에 묻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가족의 판단 아래 다른 곳에 안치됩니다. 죽음조차 그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남은 자들은 죄책감과 분노, 원망 속에서 더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심지어 일부는 장례가 끝난 뒤 묘소 위치를 놓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평화는커녕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묻힐 것인지, 누가 장례를 치를 것인지,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정해놓지 않으면 남겨진 사람들은 답이 없는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건 내 엄마 아빠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착각이에요 라는 말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키웁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재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함께한 사람조차 끝내 모진 말로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얼마든지 평화로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75세 이모 어르신 부부는 재혼 후 삶 이후의 계획을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결혼 초부터 자녀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며 모든 재산과 장래 문제를 투명하게 밝혔습니다. 사전에 공증을 통해 사망 시 배우자와 같은 납골당에 안치하길 원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자녀들과도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생전에 부부가 함께 묘소를 탑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묘지 위치까지 선정해 놓았습니다. 장례 절차도 자녀들과 합의해 조율하였고 실제로 2023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절차가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 이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고 미리 정해두니 모두가 편했습니다. 죽음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례는 재혼도 죽음도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이 위험한 이유 세 번째는 동반자보다 간병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함께 늙어가는 따뜻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사라지고 남는 건 피로와 책임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은 어느새 병원 청구서와 약봉지, 기저귀 교체와 요양병원 뒷바라지로 바뀝니다. 그렇게 동반자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간병인으로 전락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걸으며 함께 늙자는 약속은 누군가 쓰러지는 순간 완전히 깨집니다.
문제는 노년에 시작한 사랑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기억도 부족하고 상대의 병력이나 가족력에 대한 정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치매, 뇌졸중, 암 판정 앞에서 사랑은 무력해집니다. 상대는 점점 나를 가족처럼 의지하게 되고 나는 점점 간병인의 삶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파괴시킵니다. 누군가의 말동무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새 누군가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쪽이 재혼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와 사는지 잊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의 짐은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병원에서 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든 동의서에 사인해야 하고 의사 앞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간호사가 없을 때는 기저귀도 내가 갈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밤을